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초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예.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돈이 맞아요. 쏟아졌는데. 메가라는 말이 메가란 말.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아니 뭐 일단은 네. 반가운 일이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 국힘이 발작하는 걸 보면서 또 씁쓸한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인프라 문제를 주로 제기하는 거잖아요. 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왜 호남으로 가냐 예. 그런 소린데.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산업 발전이나 이런 거를 위한 어떤 계획,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계획 이런 거에 의거해서 공공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오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우리가 중화학공업이 필요하다, 제철소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 할 적에 예. 그 영남에 미리 다 있었나요, 인프라가? 그렇게 발표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인프라를 까는 거 아니에요, 공공 인프라를. 근데 지금 얘기는 그거 없으니까 거기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호남은 앞으로 영원히 그런 거 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책임 있는 정치인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좀 비극이고 저런 정치 집단이 좀 정말 국민으로부터 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전남이 많이 부각이 됐죠. 광주 전남? 예. 엄청난 800조. 들어간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타 지역에서 일종의 볼멘 소리, 소외감, 특히 이제 전북, 뭐 충청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또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예. 그걸 갖고 또 분열을 조장하려고 또 시작했어요. 이 족보 언론들은 뭐 반감이 커서 뭐 역효과가 날 거라느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저런 점들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 중장기적인 계획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 5극 삼특이라고 하는 게 뭐 5극 중에 1극만 부각시켜서 거기다가 집중 투자하자 이런 말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영남에 물론 이제 수도권에 집중을 했고 네. 그리고 영남에 집중을 하면서 호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얼마나 서럽고 그리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네. 그래서 이제는 호남에 투자할 때가 됐다. 그리고 또 상황이 또 그렇게 우연찮게 맞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는 말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또 다른 호남, 전북에서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광주 전남에 대략 한 800조, 일부에서는 뭐 900조까지 투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충청에는 한 200조가 지금 가는가 봐요. 예, 예. 그런데 전북에는 단 한 푼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북에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정동영 장관이 국무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큰 업적을 이루셨다. 예. 그래서 삼성과 SK 회장에게 90도 큰절한 거는 국민 영웅을 호칭한 거는 좋은 의미가 있다. 다만 소외된 지역을 돌봐달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외된 지역과 지방에 대한 축복이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도 전북은 좀 더 신경 써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바로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정책 발표 때문에 뭐 잘된 데는 또 잘된 데대로 그러겠지만 또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또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또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외견상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도 사실은 처음에 발표됐을 때 그럼 전북은 그 중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뉴스 보신 분들이. 그래서 없었어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아니 새만금에 예. 저게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전북 분들은 아니 그건 예전에 다 발표한 거고 구조 그거는 구조. 네, 액수가 좀 규모도 적잖아요, 너무 네. 적이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뭐 기사 찾아보니까 반도체 관련 물류센터는 전북 고창에다가 뭐 두기로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일부 나오던데 그 전에 다 나온 겁니다. 그것도 다 나왔던 얘기라고 네.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 전북 지역의 특성과 저 기반을 살린 특히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왜 초반 국무회의 때 새만금 청장한테 계속 희망 고문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직접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라도 좀 조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야죠 뭐. 예. 지금 당장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땅 파가지고 500조를 어디서 꺼내올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근데 뭐 절대 그 경시하지 않을 거고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 안 나누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회동에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들을 설득하고 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나 역량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자, 다음에는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결국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11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는 게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왜 법사위원장이 중요한가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모든 상임위에서 한 법안들이 마지막에 거쳐가는 관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국힘 같은 정당이 그 보였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제 법사위를 장악한 상태에서 중요한 정책을 뒷받침해야 될 법안들의 발목을 잡는 식으로 예. 목리를 부려왔죠. 그리고 그 목리를 부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나 여러 상황에 피해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답답했는데 이재명 정부 특히 22대 때 들어와가지고 국회가 잘 돌아가서 소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을 때 그 효능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예. 국회가 맨날 쌈박질하고 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국회가 청문회도 하고 뭐 저기 늘 수시로 모여가지고 저기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국회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21대 국회에 있을 때 계속 법사위에 있었지만 그 국힘 법사위원장이 할 때 김도욱? 예. 예. 진짜 황당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고 국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목리 부리는데 그거를 법사위원장을 쥐면은 다 발목 잡게 할 수 있다. 예. 지금 이번에 사실은 저 정무위 그 재경위 이런 게 이제 다시 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을 하고 발표했는데 그쪽을 원래는 국힘이 갖고 있었던 상임위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제정책과 관련한 모든 법안, 세제 이런 것들 다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안 열어 상임위원회를. 예. 그 진짜 악질적인 게 그게 이제 국회법상 그렇게 해서 안 열리면 그 3분의 1의 의원이 열자고 하고 그 위원장이 안 오면은 간사가 사회를 봐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훨씬 많은 의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임위를 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만 와. 아, 상임위원장만? 예. 예. 그랬죠, 그때. 왜? 예. 그래가지고 사회 저기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사내로 손판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부각하지는 않고 이제 재래식 언론들은 이제 뻔합니다. 민주당이 독주한다, 오만하다, 독주한다.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국힘은 또 그런 걸 기대하고 조장하고 하면서 지금 일종의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좀 밝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심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무엇보다 그 검찰개혁 입법을 속도화 빨리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를 내걸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가 있고 서영교 위원장 사실은 그간의 관행에 비춰보면 법사위원장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잠깐 했기 때문에 행안위원장도 했고 예. 그 뒤에 또 보궐 법사위원장도 하셨기 예.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제의 주요한 그 중요성 그 다음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법사위원장 인선 때문에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걱정을 좀 덜 만한 결과는 나왔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진작 뭐 시작했지만 그 당권 싸움 가지고 난리가 나 있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혹시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이 됐더라도 다른 식의 스탠스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점점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걱정이 일각에서 지금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살피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일부에서는 3, 4선의 다른 의원들이 거론이 됐어요. 여러분들을 언급했는데 출사표 그러니까 예. 거론이 됐는데 그 기사를 보면 당사자들이 법사위원장이 너무 부담스럽다. 예. 그래가지고 거절했다 뭐 그러던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법사위가 왜 중요하냐와 관련해서 그 국정의 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임위 생중계 같은 거 JTBC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주로 보면 법사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최고 인기 상임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한테는 관심사가 많은 분야긴 한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엄청 스트레스겠죠 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인데 내가 정무위에 있었다 상임위에. 예. 그러면 안 열리니까 상임위 준비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놀아. 예. 저도 21대 때 그랬어요. 법사위는 매번 열리고 매번 밤늦게까지 하고 헛짓을 할 수가 없어. 계속 다 중심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한 보람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일부는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또 더더욱 주목받는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예. 보안수사권은 당연히 폐지되겠죠. 더구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니까. 예. 예, 뭐 아니 뭐 정부도 공헌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속도입니다. 예. 네, 속도와 후속 작업이 어떻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은 거죠.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정무위원장, 재교위원장을 민주당이 찾아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경과 금융 입법에서 그 야당의 협조를 무조건 기다리지 않고 네.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왜 그동안에는 이걸 가져오지 못했을까요? 아니 이제 그 동안에는 소위 야당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사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을 만한 게 덜하잖아요. 국민의 예. 삶을 위한 민생 법안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보인 국회의 모습을 보면 민생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예. 우리는 무조건 안 열고 그냥 발목 잡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예.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화랑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시장의 정상화 또 여타 이제 기업들과 관련한 또 AI 시대를 대비한 여러 준비들 이런 거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상임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재명 정부의 업적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막으려는 태세를 보이고 민주당의 지금 현 상황들이 뭐랄까 좀 혼란스럽고 분열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떨어진다는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예. 우리가 이거 여기 주요 길목 지키고 더 흔들어 버리면 저 지지율 더 떨어진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그런 상황을 지금 용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된다. 빨리빨리 이제 선거가 지방선거 지나갔고 앞으로 총선이 열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에 빨리 할 일을 하자 이런 의미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라고 네. 반발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그 배정이 됐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국힘은 돌아옵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도. 예산 그렇게 때문에도 하셨잖아요. 그렇고 자기들 자리 때문에라도 예. 상임위원장 지금 7자리 남겨놓고 선출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배분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건 뭐
처음 하는 일이 아니고 21대 때도 같은 수법이었죠. 그때는 민주당 18개 다 가져간다고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실제로 위원장도 하기도 하고 했다가 예. 결국은 또 다시 다 넘겨주고 심지어 법사위도 넘겨주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식의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남아있는 상임위를 가지고 결국 내부 분란이 또 생기거든요. 서로 상임위원장 하겠다고 또 이제 다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또 들어올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국힘한테 갈 게 대략 국토위, 예. 뭐 교육위, 그다음에 복지위. 국토위가 가도 괜찮나요? 국토위는 예. 그 모든 의원들이 제가 국토위원 잠깐 해보니까 예. 카메라 꺼지면 다 자기 지역구 예산만 얘기해요. 아. 여기에다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도로, 철도, 뭐 다 국토위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반 뭐 거기서 크게 저기 할 건 없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맘먹고 어떤 이권에 개입해서 훑어먹을 건 많은 상임위원회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잘 감시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로 국토위 위원장 하려고 그러겠네요. 응? 국힘은? 예. 아, 그럼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박순자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예. 경기도 안산의 국회의원이었고 그분이 나중에는 그 수행기사분이 박순자 의원의 만행을 폭로하는 바람에 그 결국은 이제 의원이 안 되고 지금도 야인으로 있는데 근데 그 박순자 씨가 국토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국힘 몫이어가지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끼리 이거는 꿀자 상임이니까 1년만 하고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부 합의를 했대. 각서까지 썼대. 근데 1년 지나고 이제 다음에 할 사람이 하려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박순자 씨가 나 못 비켜줬다. 더 하겠다. 2년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당사자도 그렇고 국힘 내부에서도 아이 저건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고 원내대표는 이제 자기 일이니까 큰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버렸어.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박순자 씨가 결국 양보를 했겠냐고 안 했겠냐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가. 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대단한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일부 상임위를 했던 사람이 자기 예. 지역구에 무리하게 예산 태우고 땡기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토위가 매번 원 구성될 때마다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를 예전에 21대 때 법사위 못 가게 하려고 국토위에다가 강제 배정을 하면서 국토위가 제일 좋은 데니까. 그러니까 최강욱은 법사위 보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나 그런 보군요. 게 있었죠. 예. 네. 근데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하지만 국토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 특히 이제 국토위가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1차관은 이제 주로 국민들께서 아시는 분야가 주택 정책.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하는 데가 1차관이고 2차관은 자기들끼리 발통부서라고 그래. 발통. 그러니까 교통, 항공, 도로, 철도 이게 2차관이거든. 예. 그러면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서는 2차관과 2차관 힘이 세겠네요. 예. 그 제가 그때 국정감사 준비하고 상임위 할 때 하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이상한 정책이 있는 데가 다 2차관실이야. 민원도 많고. 그래서 2차관실 쪽에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대개 공무원들이 이제 상임위원이 그런 거에 관해서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면 와가지고 이걸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비를 해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뭐, 이해를 예. 시키려고 하고 또 그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압박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걸 견디면서 막아내려고 시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게 명백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었거든. 예. 근데 그걸 이상하게 설명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은 이제 국장이 와서 얘기해서 안 되면은 차관이 오시고 장관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거든요. 반응이 없어.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 뭐 필요한지 말씀하시라 뭐 이런 식이에요. 잘못한 거 걸리면 뭐 하나 주겠다. 그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방식이 이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왜 이러는 거냐 그러고서 이제 좀 국회의원 된 의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막 웃더니 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신기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의원이 온 거다. 아니 원래 저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게 예. 국토위에서 예산 가지고 지역구 사업할 것도 많지만 그 밑에 딸려 있는 또 그 산하기관들이 다 LH, 코레일, 무슨 뭐 수자원공사 아니 뭐 수자원공사는 아니구나. 뭐 하여튼 굵직굵직한 큰 저기들이 많거든 굉장히. 예. 그런 건데 저는 지역구도 없는 비대의원이니까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은 와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되면 딜을 할 카드를 갖고 가서 알겠습니다.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 해결을 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야 이거 잘못된 거 고쳐 이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황당해서 타부처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장차관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예. 이 사람 내가 어느 부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부처가 있는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공무원이지만 참 너무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국토부죠 이러는 거야.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군요. 알고 국토가 있죠. 그런 예, 줄. 예. 예. 에이구.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의원님이 이제 딱 그 입장을 안 바꾸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 이제 그거 할 수 없이 이제 바꾼다고는 했죠. 예. 근데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어거지를 쓰더라니까. 다른 의원이었으면 얼렁뚱땅 넘어갔을 텐데 그래도 초강 의원이니까 끝까지 버티셨군요. 그래서 아니 뭐 저도 지역구였을 때 어쩔지 모르지. 지역구였어요. 그래도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 300억 쏴드릴 텐데 뭐 쏴드릴 싫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국회.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다 예결위를 또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막판에 그럼요. 또 예산 예. 꽂으려고. 몫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지금도 쪽지 예산 있죠? 없다고 말만 그러는데. 있죠. 왜 없어? 예. 있고 지방의회는 또 더 심하고 그 지방에서 그런 얘기 그런 많잖아요. 얘기 하잖아요, 국회의원 1인당 막판에. 얼마다 뭐 예. 시의원 그리고 1인당 얼마다. 국회의원들도 그래요. 12월에 예산 그 설명할 때 기자 지방 브리핑에서 내가 막판에 얼마 따왔다. 어떻게 따왔습니까? 쪽지 예산 따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는 쪽지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늘 저기 하는 게 뭐 무슨 예산안 반영 상임위 통과 막 이렇게 플래카드 걸잖아요. 예결위 가면 다 잘리거든 그거. 그렇죠. 그 잘렸다고 또 현수막은 안 걸거든. 절대 안 겁니다. 그것도 뭐 오래된 예. 그런 거죠. 아무쪼록 국회가 빨리 개선이 돼야 할 텐데. 자, 다음에는 민선 국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민선 국위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예.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근에 김상옥 울산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선인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전국에서 그 김상욱 울산시장을 응원하던데 저희 JTB도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지방 정부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또. 최근에는 제가 눈에 띈 건 김상욱 울산시장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데도 자꾸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게 예. 한계가 있을 텐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는 다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것도 제가 저 그 기사는 본 것 같은데, 봤는데 예. 예, 그거는 그 뉘앙스가 아니었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큰 걸로 한 거다 쉽진 않다 뭐 그런 뉘앙스였어요 제가 보기에.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관련 영상을 만들었는데 JTB 관련 영상이 막 수십만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대략 한 200만 뷰가 나왔습니다. 다 합치니까. 저도 본 것 같아요. 앞쪽에 예. 국장들 앉혀놓고 하는 예, 예, 그거 예.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김상호 울산시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 무슨 도와달라? 소리냐. 그랬더니 울산 그 시의회가 지금 구성이 완전히 국민의힘이 많잖아요. 국힘 일건도지. 국힘이 많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데 관련 지역 언론이 자기를 좀 안 써주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 언론 아니면 JTB처럼 이런 언론들이 관련 영상을 많이 업로드해가지고 시민들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하실 때 예. 초반에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성남시 의회가 당시 한나라당 이런 데가 완벽하게 장악이 돼가지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는 거야. 예. 그때 왜 성남시장이 그 전에 앞에 하던 이대엽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예산 다 들어먹어가지고 성남시장 돼가지고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막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또 자기들 이권 사업이나 이런 거를 시장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개기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게 그 법안과 관련된 유권자분들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아, 예.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공약이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찍어줬지. 아니면 나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안 찍었다 이러면은 그거 지금 하려고 제가 조례 다 만들었는데 예. 그 지역에 무슨 의원이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했다는 거거든. 지금 울산 같은 데가 부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지방선거를 압승을 해가지고 울산 시장이랑 울산의 전 구청장이 다 당선됐거든요. 예. 민주당이. 그때 이제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시장이 딱 되니까 울산 같은 데는 어차피 저거 한 번 하고 못한다. 여기 오, 정확히 맞았어요. 국민의 땅이다 예, 예. 하면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예. 뒷구멍으로 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니까 더 잘 알잖아.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 그러니까 광고비를 받지 않으면 또 망하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유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가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김상욱 시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육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 중앙 매체들에서도 또 지역 언론들에서도 요즘은 이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면 얼마든지 송출해서 남길 수 있는 시대니까 방송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예.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서울시의회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서울시의회한테 들을 때 황당했거든. 한 3분의 2가 국힘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바뀌었는데 그 전에 야당 의원들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 난백상에 대해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아까 제가 국토위 공무원들,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는 그보다 몇 배더라고. 그냥 대놓고 거짓말 해버리고 다음에 와가지고 왜 그때 거짓말 했냐 하면 내가 언제요? 그 속기록 제시해도 글쎄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앞으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시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무슨 의원이 뭐 어떻게 해갖고 예산 얼마 해서 자기 친척 누구 업체가 또 해먹었다더라. 이런 소리만 무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게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상호 울산시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비협조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일부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어차피 4년 뒤에는 바뀔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의회도 이야기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번에 제9대 울산 시의회가 몇 대 몇이에요? 22명인데 국민의힘 15, 민주당 6, 진보당 1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는 20대 2였어요. 22석 가운데 2석만 민주당이었고 20석이 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나아져가지고 국힘이 당초 20석에서 15석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2석에서 6석으로 늘었고 이번에 추가로 진보당이 1석이 된 겁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나아진 거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목리를 부릴 텐데 하여튼 그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하여튼 시민들 눈에 띄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많이 알게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이 뭘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버리니까. 예,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체장 아까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시장처럼 저거 유권자분들한테 해가지고. 예. 지금 저 의원이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밖에 없는 거죠. 뭐. 결국 시민의 힘으로 그럼요. 의원들을 물리쳐야겠네요. 예. 추미애 경기지사도 또 이번에 취임식을 했는데 추미애 경기지사 약속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취임사 바로 끝나고 타운홀 미팅을 갖겠다. 실제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취임사가 어디를 끝난 뒤에 청구하셨나? 수원에서 하셨나? 그 경기도청 거기서 했더라고요. 영상을 수원에서 보니까. 했네. 예, 그래서 도민과 하는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잠깐 보니까 뭐 대학생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비 신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취업 문제 네. 그리고 예비 신부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 뭐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지사가 답변하던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말이죠. 확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무회의 공개한 것처럼 예. 이제 거기서 의사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들이 과연 유능하고 어떤 공무원 딴짓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예. 가가지고 공무원들 명찰을 달자. 익명에 숨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군림하면 안 된다. 그때 공무원 노조가 극심하게 반발했었어요. 민원인들의 실태를 알고 지금 하시는 거냐. 예. 이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공무원한테 보고가 할 수 있다. 이름 그렇죠. 알려지면. 이름 알려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 SNS에다가 막 명예훼손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테니 시민들 앞에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행정해라. 예. 그 사실은 갑질하는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거 우리 안 겪어본 사람 있습니까? 뭐 하나만 때려 가도 이상한 사람들 꼭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 전체가 썩었다는 게 아니라 항상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이 시민들과 공무원이 서로 간에 좀 당당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죠. 그런 것들도 이제 투명성의 일환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1일까지 2차 업무 보고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초에 그 젠플릭스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이 예고했잖아요. 내가 6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다 한다고. 확인할 그러니까 거다.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네. 6개월 뒤에. 네.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게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을 모집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대통령이 약속하신 바고 또 그것이 처음에 국민들이 이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면 예.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이제 확인하시는 자리가 되니까 공무원들은 죽을 맛이지만 뭐 하여튼 많은 또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간과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6개월이네요. 대충 네, 해보니까 그걸 그대로 기억하시고 대통령이 이제 젠플릭스 시즌 2를 한다는데 최근에 제가 국무위원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거든. 예. 국무회에 공개되니까 어때요? 사실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긴장되고 많이 좀 적응이 됐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지가 식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핵심에 대해서 간결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핵심을 놓치잖아요. 예. 그럴 때 제일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본인들도 많이 늘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힘들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어차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모르면 담당 국실장이 답변해도 되니까 장관이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천국제공항 공사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 네. 거기 나와가지고 인천시장 도전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하고 네. 이렇게 반발다고 그랬는데 네. 끝내 공천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인천시장 못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예. 이번에는 또 어떤 게 화제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또 저 멋진 분들 많이 나올 텐데 예. 한번 보시죠. 예. 자,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경제 성장률, 수출 실적, 그리고 세수 증가, 주가 지수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AI에 관한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대한민국 위기 사항이 더욱 아주 크게 높아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바라보는 마음들도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거죠. 말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비빔밥을 메뉴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과 친문 갈등이 불식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친명 친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부터가 굉장히 불행하고 잘못된 일이고 그런 식의 분위기를 조장했던 사람들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런 거에 휘둘렸던 시민분들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비하와 멸칭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자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예.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그 답답함과 그 불만이나 한 같은 거를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걸로 푸는 식의 분위기가 생겨버렸잖아요. 예.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안 시켰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어머니를 욕해야지. 낳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밑도 끝도 없는 비논리적, 감정적 배설 이런 것들이 좀 이번 두 분의 회동을 계기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예. 사실 그간의 이 어떤 간극이나 이런 감정적 대립이 너무 좀 심해져가지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좀 생각 있는 분들하고 또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토론과 설득으로 해결될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네. 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지금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그 출연해서 방송도 하신 거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화답하는지가 앞으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물꼬는 튼 것 같으니까 7월 1일 날에 이 회동을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제가 7월 1일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라는 말씀을 다른 자리에서 많이 드렸었는데 예. 향후에 하여튼 이런 이상한 일들이 좀 이제 사라지길 바랍니다. 예. 홍익표 정무수석은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 진영 내에서의 균열과 또는 서로에 대한 그 어떤 멸칭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이 민주진영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현직 대통령이 앞으로 멸칭 같은 걸 하지 말자라고 뜻을 모았다는 아니 겁니다. 그거를 두 분이 말씀하셔야만 아는 일이고 정무수석이 브리핑 해야지만 알 일입니까? 예. 당연한 거를.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런 짓을 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어떤 이게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로 거예요. 예. 다가가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청와대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3명이 나오는데 갈등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내 득표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계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예. 그거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나서는 정치인이 지금 필요한 거지. 뭐 당의 미래가 어찌 됐건 민주개혁 진영의 앞날이 어찌 됐건 내가 여기서 자리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 그건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가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네. 그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하겠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진심으로 그런 거를 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가 선거가 되면은 자기한테 한 표라도 도움이 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의 속성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놓치거나 간과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으면 호되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회초리를 드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그 아들 방에서 한 유튜브 제가 네. 제목을 봤는데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뭐 그거 있죠? 예. 조회수도 많이 나오던데 그런 내용이었죠. 그때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란 직후에 벌어진 대선에서 그 김문수,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얻은 득표를 보면서 일단 놀랬었고, 예. 이번에 그 와중에 대구시장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사람이 당선되는 거,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분탕질을 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던 자들이 또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뭐 마음 한구석이 막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만큼 대한민국 수구 보수 진영의 뿌리가 넓고 깊다.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가 이런 거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름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말은 주의가 붙어 있지만 이념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주의라는 말은 이즘이 붙어 있어야지 주의인 건데, 공산주의, 커뮤니즘, 사회주의, 소시알리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란 말이에요. 예. 이건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도는 데모크라시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데모스하고 크라티아라는 그리스 말을 합친 거다. 다수의 지배. 그러려면 소위 민주개혁 진영, 민주정부를 지켜내고 유지한다라는 거는 다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수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를 이용해가지고 내부에다가 총질을 하면서 내부를 자꾸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수가 되는 길이잖아요. 예. 있는 거에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증축 얘기를 한 거고, 이걸 지금 재건축하자는 거냐, 다 부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충정이나 본 의미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총선 대선에서 앞으로 다수로서 저 내란 세력을 고립시킬 것인가, 이런 점에 모든 포커싱이 돼야 된다. 정치에 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이미 이제 고착화된 생각으로 이제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대통령 두 분의 회동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님이 그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층 동의받지 않는 재건축에 빗대서 이제 말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물론 찬반은 지금 맞서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도 좀 약간 비판적으로 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방송을 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네. 소위 재래 언론들이 재생산하는, 아니, 재래 언론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히는 게 있죠. 네. 방금 이제 앵커가 질문하실 때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정책을 증축이 아닌 재건축에 비유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기사를 본 그게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중도 확장 정책이 필요하고 다 찬성한다. 근데 그 방식이 증축이 되어야 되지. 그것도 3층 위에다가 4층을 올리는. 이런, 왜 3층이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1층, 노무현 정부 2층, 문재인 정부 3층 위에 4층을 올리는 형식이 돼야지. 예. 이거를 기둥을 무너뜨리고 재건축한다라고 나오면 이게 지금 더 커진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중도 확장 정책을 반대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전부 다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려면 거기서 사용한 단어, 표현 이런 거 갖고 트집을 잡을 게 아니라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그런 현재의 걱정, 그 다음에 이런 분란상,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법, 이것이 어느 점이 잘못됐는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런 하나하나의 무슨 표현, 문장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그걸 가지고 아주 무슨 경쟁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방송하기 전부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초반에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게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몇몇 사람과 상의를 하니까 다 말렸다. 다 말렸다. 네. 예. 가봤자 혼자만 욕먹는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자와 대담자인 유시민 작가 사이에서 이미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게 필요하고, 지지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꼭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반하는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한 것처럼 또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홍명보 덕분에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정몽규 덕분에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 그 다음에 그 축구협회장의 이상한 불공정한, 그 다음에 절차를 어긴 이런 감독 선임 때문에 생긴 문제. 홍명보 감독이 전술이 없고 선거 때마다 경기 때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진즉부터 해왔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축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꼭 승리하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한테 월드컵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국가대표 감독을 상대로, 축구협회를 상대로 손가락질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축구협회를 지켜야 된다, 국가대표 감독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때 걱정했던, 예상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하고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민주정부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경고를, 민주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염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뛰었던 사람들이
힘들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왜 국가대표 감독을 욕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왜 축구협회장을 욕해 이런 차원의 문제로 지금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월드컵 사태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발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축구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무슨 그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왜 출전 안 시키냐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조선 이런 데다가 또 조선이 등장하지. 거기다 흘려가지고 카스트로프가 뭐 한국식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력 발휘도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라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미 봤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로 한 것을 그거를 그런 식으로 온갖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을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현직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만큼 당대표 경쟁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지나친 그럼요. 비판보다는 과열 경쟁 자제해야 되고 예. 후보들에게도 만약에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 명확한 경고가 가야 되고 그거는 당원들일수록 또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일수록 그다음에 민주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일수록 더 확실하고 가혹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그 배제고 광주 제일고 예.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폄훼 응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배제고 야구부에 출전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야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 제일고 학생들에게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제일고가 적당히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지역 비하발을 쓸 수 있는 건지. 글쎄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애들이 그런 거 같고 뭘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온 일들이 그간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의 얘기로는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예. 이미 만연돼 있고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거다. 우리 지금 중에 속보로 뜨던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출전 일체 다 정지시키고 예. 남은 게임 다 몰수패로 처리한다. 배제고등학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멈출 일인가 싶어요. 그가 사실은 학생들 책임도 크지만 그걸 방치한 감독 코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또 방치했던 배제고등학교의 모습도 지금 한심했잖아요. 무슨 재미나이로 돌린 사과문을 올린다거나. 그랬다면서요? 네. 네. 자기들 책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따져서 들어가 보니까 막 이승만을 배제 학당 출신이라고 막 추앙하는, 그 다음에 도서관에 또 그 이상한 그런 자료나 책들을 또 많이 갖다 비치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점들. 그러니까 배제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조치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과연 배제고등학교만의 문제일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멍들게 하는 이상한 일배 문화가 그냥 장난처럼 만연화돼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이 노라는 이름이 나올 때부터 낄낄거리는 이런 식의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 이 확실하게 철퇴를 내리고 이걸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모든 어떤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명백한 처벌을 이제 구축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를 얘기하고 그 레이시즘 또 차별 이런 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올림픽을 보건 월드컵 경기를 보건 늘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언사를 하는 사람은 바로 다 퇴출되고 뭐 그 스포츠의 결과도 다 우승도 몰수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다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왜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소위 다수가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전제하고 소수를 멸시하는 식의 차별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그러니까 남미계 소수자들, 성적 소수자들, 또 어린아이들, 여성들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외국의 학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겪었던 역사적 아픔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거를 차별과 멸칭의 소재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일베나 이 극우 집단이 뭘 가지고 희화화하고 조롱하는지.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비극적인 죽음,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항쟁. 이놈들이 아직 입에 시체팔이 한다는 말이 붙었잖아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까지 뭐 이게 다 이어지고 그거를 또 조장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고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고 정말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비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국힘이라는 집단은 이런 분위기가 자기들의 집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에요. 제가 뭘로 살펴봐도 뭐 이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좀 나서야 된다. 뭐 국힘뿐입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도 내나 그런 차별과 혐오의 언어 위에서 성장해온 정치인인데 예전에 뭐 그 저기 대선 때 젓가락 발언 뭐 이런 거 유명한 발언들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냥 정말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게 웃음거리도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배재구에게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중지라는 네. 중징계가 내려졌겠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그 잘못된 문화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학생 한두 명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 꼬리 자르게 하는 모습으로 배재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절대로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예. 스포츠계에 정말 경종이 될 걸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확인하신 분들 얘기하면 옛날에도 스포츠 스타들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양궁 선수가 또 수영 선수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때 아뜨거라 해서 사과문 올리고 그 뒤에 또 똑같은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SNS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지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